사진은 조명빨이에요, 어머님. 저기가 해가 잘 드네요.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봐요. 며느리가 가자는 곳은 바로 뒤로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위태로워 보이는 곳이었어요. 딸과 며느리는 여기까지 와서 가장 이쁜 곳에서 찍고 가야 한다며 아랑곳 않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딸을 찍어주고 그러더니 서로 바꿔서 한 컷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절경이 따로 없는 것은 사실이었어서 정말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얼른 와보셔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저희 셀카도 한번 찍을까요? 며느리가 가져온 셀카봉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저들 사이로 저를 불렀고 같이 핸드폰을 올려다 봤어요. 아름다운 주상절리 장관을 배경으로 세 모녀가 한데 모여 사진을 찍는 순간이 저는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를 시기하고 증오했던 첫째 딸 그리고 저를 그렇게 어려워하던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만 시간을 보내며 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 해가 움직여서 저희도 조금만 뒤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요? 낭떠러지를 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웠지만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양쪽의 아이들이 저를 조금씩 밀고 당겨가며 뒤로 이동했어요. 해가 조금 더 잘 드는 곳으로 가서 셀카봉에 달린 화면을 보고 있으니 정말 사진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 나왔다. 그쵸, 어머님? 이제 어머님만 독사진 못 찍었으니 제가 한 장 찍어드릴게요. 거기 계셔보세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들고 있던 셀카봉을 내리는데 또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봤습니다. 얘가 도대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벌벌 떠는 걸까 싶은 생각을 하던 찰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제 발 뒤를 걸어 넘기려고 발을 갖다 대었고 사진을 찍어드리려 움직이겠다는 며느리가 순식간에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제 가슴팍을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엄청나게 느리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세게 가슴팍을 밀린 적이 처음이라 놀란 것도 잠시 딸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저는 그대로 절벽 뒤로 무게중심이 넘어갔어요. 아이 18 진짜 거 놓친네 오지게 끈질기네. 절벽 뒤로 떨어지면서 딸이 뱉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딸과 며느리가 밀어넣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저는 머리부터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바다내음이 느껴지는 바람을 맞으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삐져나왔습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곧 철푸덕하는 소리와 함께 너무도 아플 것을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이윽고 머리에 무언가가 닿았는데 그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입, 귀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저는 허우적댔습니다. 이윽고 물속에 있던 바위들이 몸에 닿는 것이 느껴졌지만 바닷물이 완충을 해주었는지 저는 의식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채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이리저리 몸을 굴리는 것엔 파도에 얼마 못 가 이렇게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과 며느리가 대체 왜 이런 일까지 벌이기로 결심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천인공노할 상황인 걸까요? 딸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절벽으로 데려가 셀카를 찍다가 밀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익명으로 뉴스에까지 보도되기도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연을 겪으신 최덕상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66세 최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만난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동료들과 벤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즈음이었어요.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돌아다녀 봤지만 실패를 거듭하던 차에 애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느라 남편도 정신이 없었고 10개월 뒤에 아이는 어김없이 나올 예정이니 정말 정신없이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보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노라 말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쯤 배가 불러오고 하니 식당 일을 더 하기가 힘들어졌고, 남편의 벤처 사업은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새로 태어날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 첫째 딸 혜란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 첫째에게는 항상 미안함이 많았습니다. 아이도 자라면서 항상 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어린 나이에 놓은 자식이라 그런지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 내 잘못인가 싶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혜란이가 월경을 시작할 나이가 되자 사춘기를 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랑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그때쯤 남편의 벤처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들을 많이 사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생긴 나이였던 혜라는 그것을 전부 돈 벌어오는 아버지의 몫이라 생각하며 아버지에게만 고마워하는 것이었어요. 저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저희 부부에게 둘째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혜라는 동생이 생기자 저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고, 사춘기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들 상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와 11살 터울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매였지요. 첫째는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더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둘째 모유 수유하랴, 첫째 사춘기 감당하랴 정말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도 저는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제가 감당하지 못한 죄일까요? 그저 남편과 사랑하여 낳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 딸이 며느리와 합심하여 저를 죽이려 하였고 지금은 법의 심판을 받아 형을 살고 있습니다. 딸은 나이 41 먹도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상혁은 올해 30이지만 일찌감치 자리 잡고 결혼하여 벌써 결혼 3년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3살 어린 27으로 친한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혼사가 있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는 큰 비극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남편은 4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적 하던 벤처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상황이었지만 암 진단을 받은 이후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던 남편은 폐암 3기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 먼저 갈 것 같아서 미안해 여보.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섭게. 빨리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재산은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 줘. 혼자 남은 부모가 돈도 안 주고 있으면 버림받는 법이야. 대신 애들 생각해서는 만약에 당신마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비싼 사망보험 하나 들어놨었어. 나 없이도 돈 꽉 쥐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해. 남편과 사업을 같이 시작한 동료들은 아들 상혁이에게 후계자 수업을 해줬고, 다행히 아들이 잘 따라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딸 혜라는 부모에게 무엇이 그리 불만인 것인지 출가하고도 여전히 연락도 잘 하지 않으면서 혼자 알아서 밥만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돈을 딱히 잘 버는 것 같진 않았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물려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연차 쌓이면서 승진해가며 버는 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자세히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딸이 주변에 둔 사람들을 보면 썩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 나가 살기 전까지는 술 마시고 밤늦게 만취해서 인사불성으로 들어와서는 변기 앞에서 잠들어 있던 날도 많았고, 방에 눕히면서 애 가방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을 보면 남자들이 놀아주는 유흥업소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자세히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함 색깔이며 디자인이며 한눈에 봐도 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방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쩌다 딸이 이렇게 불만만 많고 꿈도 없이 괴물같이 술만 퍼마시면서 사는 사람으로 컸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로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11살 차이 나는 둘째 아들은 대학 가지 않고 군대 다녀오자마자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준비를 하면서 일찌감치 며느리를 데려왔죠. 남편이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아들을 꼬셔서 대학에 보내지 않고 일을 물려받게끔 해줬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생각보다 빠르게 세상을 떠났고,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만 손을 떼고 은퇴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물려받으면서 사업 규모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둘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기에 지금도 아들은 열심히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며느리는 친구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며 데려온 며느리는 참 착하지만 원체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저와 거리를 두려는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밝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시모인 저를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윤영지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전에 듣던 것보다 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제가 전에 들은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고우세요. 다소 피상적인 대화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저 차분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저도 그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시모 처음 뵀을 때를 생각하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요즘 워낙에 며느리들이랑 시모 사이가 안 좋네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 저는 일부러 아들 내외와 거리를 좀 많이 두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기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것이 서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저도 무리해서 며느리에게 부담스럽게 친해지려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제게 예상 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버지 떠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했으니 당분간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지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다, 나이 먹은 부모 데리고 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게다. 난 괜찮어. 이거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부터 이야기한 거였어요. 평생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저희랑 같이 지내요, 엄마.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거예요.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제가 극구 거절을 해도 아들의 뜻이 워낙에 강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랑 거리도 먼 곳에 살고 거리를 두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온 사람이었던지라 끝까지 거절하려 하였지만 아들의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았어요. 딸은 연락도 잘 없고 남편은 먼저 하늘로 가버렸으며 아들마저 장계를 들었으니 가뜩이나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던 제가 갑자기 혼자가 된 생활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했어요. 놈들은 뭐 서로 못 모시겠다고 난리라는데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 전부터 집안의 사정을 듣고 며느리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었다는 것이 의외이기도 했고요. 제가 너무 며느리를 어렵게만 생각하나 싶기도 했고, 아이들이 그렇게 제안해 주는 것을 듣고 싫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들 내외와 합가를 허락했습니다. 어머님, 요번에 사온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딸기 좋아하시잖아요. 드시고 오늘 하루도 기운 내셔요. 같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마당에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가 그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너무 예의가 바르기만 한 것 같기도 해서 불편하기도 했어요. 이왕 살갑게 대해줄 것이면 조금 더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수 있으니 저는 그저 고맙게 생각하기로 했고,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는 원만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어느 날은 제가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영지야, 내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와도 괜찮어.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예의 바르게 하지 않아도 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리죠? 사실 아직 어머님 대하는 게 스스로도 많이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며느리가 그렇게 대답해 주니 먼저 말을 꺼내보길 잘한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이제 며느리와 조금씩 더 편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이 잘한 일이었구나 싶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딸 혜란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딸은 흥청망청 돈을 쓰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게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연락하여 밥 먹으러 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딸이 며느리와 부쩍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낯을 가리는 며느리였지만 저를 대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는지 생각보다 둘이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는 그 사실이 뭔가 찝찝하고 불안했어요. 어미를 증오하는 딸이 며느리에게 제 험담을 하거나 욕하지는 않을까 불안했던 것이었어요.
안 좋은 예감은 정말 항상 맞는 것인지, 이후 실제로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것이 조금씩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사업이 그맘때쯤 어려워지는 바람에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도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카페를 같이 하던 친구도 사정이 생겨 같이 일하기가 곤란해진 터라. 며느리는 카페를 홀로 운영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가족 분위기가 많이 예민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카페를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는지 점점 매출이 줄어갔어요. 커피 머신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어머님. 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데 어디서 렌탈이라도 해와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진 건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다 알고 먼저 도망간 건가? 며느리는 많이 어려워했지만 저는 홀로 서기란 원래 어려운 법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보자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카페는 적자로 돌아섰고 사업도 어려움을 겪던 아들네는 생활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남편이 물려준 사업이 유산의 거진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기 힘들었지만 저는 이 정도 위기는 아이들이 홀로 넘어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적에 저들이 스스로 극복할 줄도 알아야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채로 시간이 흐르자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여보, 카페 그거 계속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 친구 나가고 거진 뭐 월세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이대로 포기하라고?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조금만 더 적응하면 혼자서도 자리 잘 잡을 수 있을 거야. 머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니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어요. 아니 여보, 저번 달 카드값이 왜 이래? 카페에다 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아니 우리 가정도 생각해야지. 가게에만 올인하면 어떻게, 지금 안 그래도 사업도 어려운데. 말 한 번 잘했네. 사업도 망해가는데 지금 카페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카페가 당신 사업보다 위험 부담 덜하잖아. 잘하던 사업 말아먹더니 왜 내한테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야? 뭐야? 집에 있으면 점점 아이들 말다툼이 거세지는 걸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 근래 부쩍 드문드문 놀러오던 딸도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같이 과일을 먹다가 딸이 며느리 편을 그렇게 들어주는 거 있지 뭐예요. 야, 상여가, 너 사업 많이 어려워졌다며. 그거 다시 살릴 자신 없으면 거기 들어가는 그 큰 돈을 차라리 카페 돌리는데 숨통 트이게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하하하. 아니 누나가 뭘 안다고 그래?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아버지 사업은 내가 다시 돌려놓을 테니까 두고 봐. 아이고,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 감사해요, 형님. 진우가 돼서 시집도 못 가고 도와줄 것도 없어서 내 미안해 아가씨. 이놈의 집구석은 진짜 왜 이러는 건지 참네. 아니에요, 형님. 아들은 성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항상 어미를 증오해온 딸의 귀에 짓눌리는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날뛰니 애 어렸을 때 크게 한번 꾸짖어 길을 들여놓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답답해진 마음에 저도 그만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딸과 며느리만 둘이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확실히 저를 대하는 것이 더 많이 차갑고 딱딱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저를 어려워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쉽지 않은 질문도 스스럼 없이 했어요.
어머님 혹시 모아둔 돈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남편이 카페에 돈 쓰는 걸 아예 막아버릴 것 같아요. 저 어떡해요? 아니면 어머님 혹시 주변에 돈 좀 있는 분 아는 사람 좀 없으세요? 엊그제 형님 말씀대로 사실 돈 좀만 더 쓰면 카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투자하실 분 좀 알아봐 주실 수는 없어요, 어머님? 아가, 돈 그렇게 쉽게 쓰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며느리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표정 속에 왠지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자 저는 용돈이라도 조금씩 며느리에게 쥐어줬어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기 어려웠고 아들과 싸우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며 사양하다가 조금씩 받아가더니 며느리는 점점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힘든 시기이니 용돈 좀 타 쓰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변화들이 점점 심한 갈등으로 커져갔고 그 갈등은 결국 저희 가정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딸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그날 과일을 먹으면서 둘이 남아 무슨 은밀한 대화를 했던 것인지 며느리가 그 뒤로 태도가 조금씩 대담해지길래 저는 그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쯤 되자 저는 아들에게 사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내게 조금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집안 분위기가 돈 때문에 좋지 않아진 상황에 까딱 잘못하면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격이 되어버릴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전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돈과 얽히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말을 꺼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처음에 저를 만나던 때와는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진 며느리였어요. 이제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저를 굉장히 똑부러지게 대했습니다. 평소보다 안부를 더 자주 묻기도 하고 안 하던 일을 뜬금없이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요즘 힘드세요? 표정이 부쩍 안 좋아 보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안마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어느새 제게 낯가림 없는 당찬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먼저 걸거나 살갑게 챙겨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에도 제게 관심을 보이고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장 보러 가실래요?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바뀐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뭔가 불길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며느리의 상냥함은 날이 갈수록 달콤해졌어요. 자꾸 듣다 보니 그런 달콤한 변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좋게 생각해 보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만 꺼내던 며느리가 돈 이야기는 쏙 집어넣고 살갑게만 구는 것이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크게 한 번 싸우면서 단판을 짓더니 카페를 올해까지만 해보고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마음을 비우고 카페를 정리하기로 했으니 며느리가 더 이상 돈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무서운 속내가 숨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상냥해진 며느리에게 똑같이
반갑게 대해줬어요. 카페를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이 좋지 않을 테니 위로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었어요. 물론 몇 달 만에 가게를 기적적으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이미 희망적인 상황은 아닌 상태였어요. 어쨌든 그런 상냥한 태도가 이어지자 잠깐 동안 며느리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하게 친절하게 할 때마다 조금은 의아했지만 그 의심도 금방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저 며느리와 가까워진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형님이랑 같이 바다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아니,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여자 식구들끼리 한 번도 같이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끼리 한번 뭉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머님? 뭐라고? 혜란이가 그러재니? 아니요. 제가 제안한 건데 형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이,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님 서운하시겠다. 같이 가실 거죠? 바다면 뭐 어디로 갈 생각이니? 사람 좀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놨어요, 어머님. 동해에 널린 게 바다인데요, 뭘. 딸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아쉬웠던 제게 며느리의 그 제안은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딸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죠.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생각해낸 것 같아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기까지 저는 두 사람에 의해 죽음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제안에 의구심을 품고 거절했어야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딸이 집에 스며들기 시작할 때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딸이 계획한 천인공로할 계획이 있었음을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해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에게 털어놓을까 시기를 저울질하던 재산 문제도 다녀와서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되어 셋이 모였을 적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저와 이런 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딸과 저는 특히나 서로가 어렵고 미운 관계였기 때문에 중간에서 며느리가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하더군요. 딸도 며느리를 구실로 삼아 저에게 은근슬쩍 말을 섞기도 하고 모두가 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씩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님, 가는 길이 좀 험한데 괜찮으세요? 엄마 생각보다 체력이 있으셔서 괜찮아, 아가씨. 그래, 괜찮다. 이런 여행도 참 오랜만이라 난 그저 좋구나. 그런데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험한 길로 가는 게니?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곳으로 가느라고 그래요. 운전을 조금 살살 해볼게요, 어머님. 조금씩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서 바다가 드넓게 보이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바다가 있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바다가 보여서 기분이 좋다기보다 딸과 며느리와 함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것이지요. 며느리도 딸도 제 기분과 같은 기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불편해 보이고 뭔가 초조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중간중간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건지 멍 때리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제 말을 되묻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딸이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그냥 오랜만에 여행이라 피곤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셋이 있는 것이 처음이라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 긴장이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풍경을 즐겼어요. 그렇게 차는 점점 고지대로 올라갔고 인적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바다 보러 가는데 이리 높이 올라가는 게야. 형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님. 이 동네 젊은 사람들만 아는 명소가 있대. 주상절리 비슷한 절경인데 관광 개발이 안 된 곳이라대. 저는 딸이랑 교류가 없으니 요즘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는 줄도 몰랐어요. 자식들 덕분에 좋은 구경하려나 보다 싶어 저는 그저 몸을 맡겼습니다. 이윽고 도착했다는 곳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동해 바다에 이런 곳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절벽이었어요. 제주도에서나 봤던 것 같은 장관이 펼쳐졌는데 관광 개발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 아쉬울 따름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고맙다. 우리 딸하고 며느리. 저기 저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더 예뻐요, 엄마. 하지만 아이들이 향하던 곳은 바다가 보이는 아찔하게 높은 절벽 근처였어요. 다소 위험해 보여서 관광 개발이 어려운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지만 워낙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명소라길래 저는 아이들과 더 멋진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생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들을 뒤따라 조금 더 바다 쪽으로 가까이 가보니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었어요. 살면서 제가 울릉도는 가본 적이 없는데 울릉도 가봤던 지인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장관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곳도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후 꽤 험준한 길을 따라 걸은 지 꽤 흘렀다 보니 저는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줄 알았는지 때마침 잠깐 숨 좀 돌리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보니 잠시 앉았다. 갈 만한 평평한 바위들이 많아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숨을 돌리며 다시 한번 경치를 감상하니 정말 제가 본 동해 바다 경관 중 단연 으뜸이었어요. 이런 시간을 갖자고 제안해준 딸과 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아, 좋다. 어머님 어떠세요? 응, 정말 좋구나. 너희들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구나. 고맙다, 얘들아. 이렇게 예쁜 곳에 왔는데 사진을 안 찍고 갈 수 없죠.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어머님. 언제 챙겼는지 며느리가 셀카봉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셀카봉을 꺼내드는 며느리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그만 셀카봉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셀카봉을 집어 일어나는 며느리는 순간 휘청이더니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했어요. 아가 괜찮니? 너 왜 그래?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현기증이 좀 나나 봐요. 네 입술도 시퍼래졌어, 얘야. 괜찮은 게야? 아이고 식은땀도 나는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다시 좀 앉아보거라. 웬일인지 사진 찍자던 며느리의 표정이 한순간에 산송장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고 다 갈라진 입술은 시퍼런 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일단 며느리를 진정시켜야겠다 싶어 다시 앉혔어요. 그 모습을 본 딸이 뭐가 그리 초조한지 옆에서 자꾸 가만히 있질 못하고 왔다 갔다 발을 동동 구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언덕배기에 가만히 앉아 오래 있으니 바람도 세지고 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좀 춥지 않으세요? 제가 가디건 좀 벗어드릴까요? 나는 괜찮다, 아가. 느 좀 괜찮니? 네, 괜찮아졌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얼른 사진 찍고 가요. 며느리와 딸이 앞장서서 사진 찍을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사진은 조명빨이에요, 어머님. 저기가 해가 잘 드네요.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봐요. 며느리가 가자는 곳은 바로 뒤로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위태로워 보이는 곳이었어요. 딸과 며느리는 여기까지 와서 가장 이쁜 곳에서 찍고 가야 한다며 아랑곳 않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딸을 찍어주고 그러더니 서로 바꿔서 한 컷씩 사진을 찍었습니다. 절경이 따로 없는 것은 사실이었어서 정말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얼른 와보셔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저희 셀카도 한번 찍을까요? 며느리가 가져온 셀카봉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저들 사이로 저를 불렀고 같이 핸드폰을 올려다 봤어요. 아름다운 주상절리 장관을 배경으로 세 모녀가 한데 모여 사진을 찍는 순간이 저는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를 시기하고 증오했던 첫째 딸 그리고 저를 그렇게 어려워하던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만 시간을 보내며 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 해가 움직여서 저희도 조금만 뒤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볼까요? 낭떠러지를 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서웠지만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양쪽의 아이들이 저를 조금씩 밀고 당겨가며 뒤로 이동했어요. 해가 조금 더 잘 드는 곳으로 가서 셀카봉에 달린 화면을 보고 있으니 정말 사진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 나왔다. 그쵸, 어머님? 이제 어머님만 독사진 못 찍었으니 제가 한 장 찍어드릴게요. 거기 계셔보세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들고 있던 셀카봉을 내리는데 또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봤습니다. 얘가 도대체 아까부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벌벌 떠는 걸까 싶은 생각을 하던 찰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제 발 뒤를 걸어 넘기려고 발을 갖다 대었고 사진을 찍어드리려 움직이겠다는 며느리가 순식간에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제 가슴팍을 잇는 힘껏 밀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엄청나게 느리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세게 가슴팍을 밀린 적이 처음이라 놀란 것도 잠시 딸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저는 그대로 절벽 뒤로 무게중심이 넘어갔어요. 아이 18 진짜 거 놓친네 오지게 끈질기네. 절벽 뒤로 떨어지면서 딸이 뱉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딸과 며느리가 밀어넣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며 저는 머리부터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바람을 맞으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감은 눈에서는 눈물이 삐져나왔습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곧 철푸덕하는 소리와 함께 너무도 아플 것을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이윽고 머리에 무언가가 닿았는데 그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입, 귀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저는 허우적댔습니다. 이윽고 물속에 있던 바위들이 몸에 닿는 것이 느껴졌지만 바닷물이 완충을 해주었는지 저는 의식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채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이리저리 몸을 굴리는 것엔 파도에 얼마 못 가 이렇게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과 며느리가 대체 왜 이런 일까지 벌이기로 결심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코와 입 안은 공기가 아니라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져 너무 고통스러웠고 어느 방향이 수면 위로 가는 방향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필사적으로 허우적댈수록 몸의 힘은 빠지고 더 이상 남은 기운이 없어져 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오래 버텼구나 싶을 정도로 물속에서 허우적댔지만 거기까정이었어요. 이제는 따갑게 코를 찌르는 물살도 느껴지지 않고 의식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느낀 마지막 순간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의식이 꺼져가는구나를 느낌과 동시에 무엇인가가 저를 잡아다니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그날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제가 깨어난 것은 병실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다 잠들었는지 침대 옆에 엎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저를 절벽에서 밀었고 물로 떨어져서 파도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동안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딸이 이런 결심을 한 이유가 유추되었던 그 장면을요. 넷이서 과일을 먹고 딸과 며느리가 둘만 남아 긴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아들은 잠시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기 전이었고,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잠시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고, 저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니 딸 아이가 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봤었어요. 거실에 있는 화장실 형광등이 잘 들어오지 않아 제 방에 있는 화장실을 썼다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방으로 가서 집에 돌아와 옷과 가방을 정리했는데 각종 서류가 있는 서랍이 살짝 열려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게 좀 칠칠치 못한 면이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어요. 하지만 물에 휩쓸려 가던 그 순간 주마등을 보다가 퍼뜩하고 열려있던 그 서랍이 떠올랐던 겁니다. 방에서 나오던 딸의 표정과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봤던 딸의 표정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모든 게 아구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돈 가지고 실랑이를 하던 시기와 딸이 제 방에서 나오며 짓던 표정. 그날 둘이 남아 오랜 시간 은밀하게 대화한 이후 부쩍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던 점. 딸은 유흥업소 다니느라 돈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저희 집에 혼자 있게 되니 제 어미에게 남겨진 재산이 없는가 제 방을 뒤져본 것이었고 그날 남편이 들어준 사망보험과 유산에 대한 서류를 본 것이었을 겁니다. 사망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저를 바다로 데려와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재산을 챙기려는 것이었어요. 딸이 카페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며느리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겠지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딸과 며느리가 저지른 만행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저는 우선 몸을 움직여 아들을 깨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이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야말로 먼저 묻고 싶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게니? 해안경비대가 순찰 돌다가 엄마 발견했는데 발견하자마자 의식이 없으셨대요. 군인들 말로는 엄마 발견된 곳 특성상 깨어나시면 조사 받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뭐, 내가 빨개이라도 된다는 게야?
조사야 받으면 되고. 계란이랑 영지 어딨니? 이 찢어 죽일 년들이 어미 죽이고 사망보험금 타가려고 날 절벽에서 밀었다. 뭐라고요? 그 순간 며느리가 병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제가 괜히 사진 찍자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며느리는 절벽에서 제 가슴팍을 있는 힘껏 밀어놓고 사고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병실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을 일으켜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의 만류로 일단 며느리를 제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해안경비대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재산과 사망보험의 존재와 만기일 그리고 절벽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딸과 저와의 관계 그리고 카페 관련해서 며느리와 다툼이 있었던 시기를 생각해서 제 말을 아예 안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였지만 제가 실제 남편의 유산과 사망보험의 존재를 증명하자 아들은 제 말을 믿고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을 알게 된 며느리가 이혼을 해줄 리가 없었죠. 딸은 이후로 잠적해버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이혼과 사업 그리고 재산 이야기로 다투었어요. 둘이 그렇게 다투면서부터 아들은 며느리와 싸울 때마다 몰래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듣기 힘든 내용들이 녹음됐다고 아들이 말해주더군요. 며느리는 결혼할 즈음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이라길래 돈 좀 만지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는데 지금 꼬라지가 이게 뭐냐는 둥 감정 섞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말싸움을 날이 갈수록 격해졌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으며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이 격한 상태로 아들과 싸움을 하던 며느리가 결국 이성을 잃고 한 말이 그대로 녹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이 무능한 자식아! 내가 밀었다 어쩔래? 어쩔 건데? 네 엄마가 한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 말이 녹음기에 들어가는 순간이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과 며느리는 조사를 받고 살인미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며느리의 동의 없이 아들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제게 와서 눈물로 읍소하였습니다. 제가 저런 괴물임을 못 알아보고 집안으로 들여서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죽일 뻔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무 미숙하여 어린 나이에 딸 놓고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이다. 엄마가 미숙한 어미여서 미안하다, 아들아. 제 딸은 왜 그토록 저를 미워했을까요? 저는 제 딸이 항상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딸을 놓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법적인 죄는 딸과 며느리에게 있을지언정 저는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못할 것 같다고 제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에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떳떳한 엄마가 아니어서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한 엄마였어. 차마 아들에게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일에 대해 조언을 해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당분간 아들과 둘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당분간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심신을 조금 가다듬은 후 조만간 딸에게 면회를 가볼 생각입니다. 딸과의 마음 속 깊은 대화를 교도소 면회장에서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에게 가서 엄마가 널 예쁘게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고, 형을 마치고 나오면 내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엄마와 딸로서 남은 여생이라도 잘 지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막상 사연을 적고 나니 참 부끄럽지만 속이 후련하기도 하네요. 제가 남은 생을 그나마 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자 한자 꼼꼼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